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새벽입니다. 준은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 이 왕들이 시대 왕의 패망은 곧 국가의 멸망과 연결됐죠. 역사상 천년왕국은 아주 드뭅니다. 세계적으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라와 그리고 영국 그리고 일본 정도입니다. 모두 순혈주의를 고수해서 종래혼으로 왕국을 지켰죠. 순혈주의는 왕족을 신비롭게 하고 한편으로 외척의 준동을 막는 장치였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또 외적의 침입이 용이하지 않은 섬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근대 국가가 등장하면서 통치자의 실패는 곧 국가의 멸망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1776년 미국 독립혁명과 그리고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개화하면서 등장했던 근대 국가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대신 통치자의 잘못으로 한 번 타락한 국가가 회복한 전례도 거의 없습니다. 불운해서 나쁜 부모를 가졌을 때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죠. 위인 중에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한 분보다 성장기의 불운을 이기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쁜 조건이 사람을 더 강인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나쁜 스승을 만나면 평생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레닌이 그렇고 라살이 그렇습니다. 스승이 잘못 부린 사상의 감옥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죠. 나쁜 통치자는 어떤가요? 그는 한 사람 몇 사람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대중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모든 것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현대사를 살펴보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치자의 선출이 곧 그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곤 합니다. 짧게는 임기 동안이지만 길게는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좋은 통치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 책 신구전론에서 지혜와 고든 정신, 균형 감각 그리고 결단력을 꼽았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요. 지식과 용기, 정직함 그리고 정의감입니다. 그 중에서 통치자의 지식은 말할 필요도 없이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죠.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통치자의 판단이나 결단이 한 국가의 진퇴를 결정하는 일이 너무 빈번히 일어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통치자의 무식, 통치자의 무지는 곧 국가의 타락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한번 타락하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죠. 말하자면 무지하거나 무능하거나 사익에 눈먼 자가 통치자가 되면 국가는 통치자와 동반하여 타락하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대단히 중시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누가 현재의 권력을 견제하고 있는 겁니까? 의회입니까? 사법부입니까? 작년 12월 9일 진보 진영의 정신적 지주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강연이 뉴스가 된 적이 있었죠. 그 무렵 이 방송에서 짧게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도서관에서 있었던 노 교수의 강연 제목은 김대중과 한국민주주의였습니다. 최 교수는 그 강연에서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진보 진영 거두가 그런 말씀을 했으니 놀랄만 했죠. 스스로 촛불 정권이라고 부르며 전 정부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작년 조국 사태가 벌어지면서 도덕성을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존립 기반인 도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시초였죠. 그 뒤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터졌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연달아 터졌죠. 임기가 절반을 좀 넘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최장집 교수는 우리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노 교수는 권력 신부의 운동권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인민의 권력으로 이해하면서 정부 형태가 선거에 기초한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걸 경시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정권의 적폐청산 열풍을 민주화 이전의 운동론적 민주주의관으로 분석했죠. 그들의 특성으로 보수대 진보, 독재대 민주, 냉전 수구 세력 대 통일지향적 평화 공존 세력, 그리고 외세대 민족 자주, 친일대 반일로 편을 가른 뒤 앞의 것은 전부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권력 쪽에선 이들의 말과 글을 보면 지금껏 보수와 독재, 냉전 세력, 외세 의존, 그리고 친일을 동일시하고 함께 묵건했죠. 사실 최 교수의 강의는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엔 좀 난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진보는 다수로 표현된 인민의 의사를 전체 사회의 일반 의지로 이해하고 그에 반대한 모든 인민은 그 총의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부분입니다. 일반 의지, 일반 의사, 제너럴 윌이라고 그러죠. 장자크 루소의 주장인데 훗날 히틀러를 비롯한 독재자들에게 이론적 배우가 되었습니다. 최 교수는 한국 진보의 이런 사고는 급진주의적 포퓰리즘으로 나아가는 현상을 동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 강연 내용을 읽다가 바로 이 부분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정권이 포퓰리즘적 정책이 쏟아질 때마다 솔직히 단지 정책 오류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노 교수가 조국을 비판하면서 그의 정치관이 진보대 보수, 개혁대 수구, 아와 적 사이에 치열한 투쟁을 통한 권력 정치를 지향한다며 히틀러 독재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칼 슈미트의 이론과 본질적으로 비슷하다고 분석한 것은 정말 덤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그 최 교수님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최 교수의 강연 내용을 다시 꺼내 읽었죠. 2달 전에 느꼈던 전율이 다시 느껴지더군요. 아, 이 정부는 이래서 적폐청산을 그치지 못했구나. 이래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치닫고 이래서 4-1 협의체라는 편가르기 진영으로 경기 상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구나. 이래서 청와대 비서관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검찰과 맞짱을 뜨자고 하는구나. 이래서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고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누자는 등 온갖 꾀를 다 내고 있구나. 아마 그들에게는요, 경제가 무너지고 경기가 침체하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파괴되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관심이 없겠죠. 그런 일들은 자신들이 나누고 있는 선과 악, 이분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이 68일 앞으로 다가왔죠. 며칠 전 과거 이 나라 보수의 지도자였던 이회창 전 총재, 전 총리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이 원치 않는 수사를 막기 위해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수족을 잘라내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마저 분리하려고 한다. 심하게 말하면 법을 방편으로 자기들 목적을 이루려는 법비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법비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법비란 법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무리를 뜻하는 말이죠. 법복을 입은 도둑무리 말입니다. 68일 뒤 총선에서 우리는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릴 기회, 이 법비를 때릴 회초리를 뗄 기회를 과연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그들이 국가를 더 이상 타락시키는 걸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침에 2부를 올리겠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저는 늘 아침이 온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아침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